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 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순실 씨에게 검찰과 특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를 해달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예. 검찰의 구형 정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중형이죠. 중형이고 아마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물론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그와 함께 국민의 법 감정도 함께 포함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25년도 그렇지만 이제 벌금이 1,185억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추징금이 77억 원. 이게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최순실이 만약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돈을 뭐 어디 숨겨놨거나 아니면 어디에다가 빼돌렸거나 이랬던 돈까지도 다 찾아내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차원에서 아마 벌금이 이렇게 크게 나온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또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게 유죄가 모두 인정될 경우 지금 최순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가 18개 정도의 혐의입니다. 그 모든 혐의가 다 인정되면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형량은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특검 입장에서 25년을 했습니다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법원이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감의 사유가 있다고 하면 예.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25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적절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다른 범죄 행위와 함께 연결이 되면서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네. 최순실 입장에서는 본인은 또 여기서 비판 정의를 했대요. 옥사하라고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네. 정도 반발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국민들의 큰 상처를 준 걸 생각한다고 하면 달게 받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방금 최순실 씨가 흥분 상태로 휠체어를 타고 퇴정을 하면서 재판이 지금 휴정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김 교수님은 검찰의 구형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네.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줄기차게 범행을 부인해왔고 또 허위 진술을 했고 증거를 인멸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초의 탄핵이라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탄핵을 야기시킨 장본인이 최순실 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오늘 구형이 있었던 건데 과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검찰의 구형은 특검의 구형은 12년을 구형을 했지만 네. 1심 선고에서 5년이 선고된 것처럼 검찰의 구형이 그대로 다 받아들여질 확률이 조금 낮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1심 선고가 진행되게 됐을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낮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오늘 굉장히 이례적인 거는 벌금이 1,185억 원이 이제 요구가 됐다라는 건데 예.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동안 이제 우리가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했지만 이 정도의 재산이 있지는 않은 걸로 현재 밝혀지고 있거든요.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벌금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어떻게 납부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최순실 씨의 최후 진술에서는 정치 감각으로 조언한 것이다라면서 검찰 측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고 합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정농단은 기획한 것이라는 의심이 있다라면서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말은 거짓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런 네. 차원에서 본인이 옆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주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법정에서 검찰이 녹취록 하나를 공개를 했어요. 그 녹취록에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또 취임하기 8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취임하기 한 8일 전에 회의한 내용이 녹취록에 공개가 됐는데 그 녹취록 내용을 보면요. 거의 최순실이 취임사의 내용까지도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때 당시 아무런 직책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주도적으로 얘기하고 또 지난번에 공개된 녹취록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정호성 비서관 그리고 최순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오랫동안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함께 했던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짧은 기간 안에 단기간에 조금 도와주는 그 정도의 역할만 했을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아주 오래된 인연 속에서 정말 두 사람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관계까지도 그 정도의 가까운 관계로 갔을 가능성이 있고 최순실은 철저하게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데 네. 활용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최 씨의 혐의를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 부분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상당히 좀 네.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 씨 1심 선고가 이뤄지고 나면 이제 네. 남은 하나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남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1심 선고에서 중형이 선고가 됐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비롯한 국정농단 관계자에 대한 재판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현재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 13가지 혐의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1심 재판 결과 중형이 선고된다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아마도 중형을 명키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거고요.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구치소 내에서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 결과는 어느 정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인물이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네. 세 번째 구속영장이고요. 앞선 두 차례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이 됐는데 그렇죠. 오늘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사실 뭐 예단하기 힘들 것 같아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지만 그게 발부가 될지 기각이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법원의 어떤 트렌드, 어떤 경향을 보면 사실은 좀 기각하는 쪽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예.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영장을 기각하면서 발부를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 입장에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물론 네. 법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이 구속을 전제로 해서 또 구속이 마치 필요한 것처럼 계속 주장하는 것에 대한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지금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또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도 본인이 개입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새로운 증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단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것보다 우병우 전 수석이 증거인멸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본인과 입을 맞추려고 했다는 정황들이 몇 가지 드러난 게 있어요. 그걸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도주의 우려는 없지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법 사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입을 맞추거나 아니면 조력자에게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증언을 바꾸려는 시도를 했다고 하거나 이런 정황이 만약에 발견되고 그게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다고 하면 구속영장 발부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군사이버살인부 댓글 공작 관련자들이 줄줄이 석방 또는 기각이 됐고 만일 또 우병우 전 수석이 또 기각이 된다면 검찰에서는 상당히 좀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검찰 중에서도 아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네. 타격이 클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적폐청산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연내를 좀 마무리 짓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청와대에 좀 불협화음이 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입장에서는 이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모든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에 대한 적부심 심사에서 석방이 되고 난 뒤에 이 법원의 영장심사 판단에 대한 기류가 좀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도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라든지 전병헌 전 수석 그리고 김태효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했지만 전부 다 기각이 된 바가 있거든요. 특히나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미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고요. 최근에 새로운 혐의를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병우 전 수석이 계속해서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 건 이 모든 건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에 범준해 있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깨기 위한 검찰의 논리적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만약에 영장이 또다시 기각이 되게 된다면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수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직격탄의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이 수사를 구속을 놓고 말입니다. 법원과 검찰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법원과 검찰의 갈등의 소지로 볼 수도 네. 있는 건데요. 사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남발된다라고 인식될 정도의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건 적폐청산 수사에 좀 집중이 돼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고 이건 비단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라기보다는 현 검찰 내부 속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갈등의 여지가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검찰에서도 문무일 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민생과 현안에 관련된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적폐청산에 대한 수사 기조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재점검을 아마 할 때가 있긴 있을 건데 오늘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체포 동의안 이 처리 문제 여야가 이 표결 처리하지 않고 회기 종료일 23일 이후에 검찰이 처리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야가
검찰에 공을 떠넘긴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셈이 됐죠. 네. 사실은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것은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요. 처리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그런 네.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뜨거운 감자가 돼서 본인의 손에 들고 있기 힘든 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검찰에 공을 넘기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국회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국회 회기를 연장하거나 회의를 한 번 더 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요.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자유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체포동의안을 여러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또 여당이죠. 여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루만 지나면 24일부터는 언제든 체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네. 회의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먼저 처리하는 것이 국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됐고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보고만 하고 그러니까 22일 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네. 그냥 처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서로가 서로의 타협점을 찾은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여야가 이런 부분에 협치를 잘하는 거 보면 예. 다른 부분에 좀 협치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국민적 비난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전적으로 뭐 동의하는 바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회 입장에서는 왜 공을 검찰이 국회에 떠넘겼냐라는 또 이렇게 비판의 여론을 형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정기국회가 끝나고 임시국회가 열리기까지 열흘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실질을 받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굳이 그 기간에 신청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고 국회가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에 맞춰갖고 국회로 공을 떠넘긴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최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임시국회가 끝나고 난 뒤에 충분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심사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굳이 방탄국회다라고 비판할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은 네.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여기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방중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사진 기자들이 중국 경호 요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이 폭행을 당했다는 것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예.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는데 그거를 폭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네. 만약에 저게 뭐 가이드라인을 넘어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중하게 얘기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무력을 행사해서 일정 부분 우리 정당히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에 대해서 저런 무력 행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 네. 중국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나를 보여준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CCTV가 관영 매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국가가 언론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언론에 대해서 언론이 정말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서 취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기자들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상당히 불쾌하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기자들이 저런 폭행을 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이 중국이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을 국빈으로 모셔와가지고 예. 국빈으로 대우하는 것도 지금 미흡해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저렇게 기자들에까지 폭행을 행사한 것은 정말 국제사회의 어떤 성숙한 일원으로서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네. 대로 그렇다도 지금 의전을 잘 갖췄느냐, 뭐 홀대 논란도 네.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오늘 저녁에 만찬이 있게 되고 한중 네. 수교 25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까지 다 기획이 돼 있는데 예.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산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하기 직전에 CCTV와의 인터뷰에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발생을 했고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항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중국에서 이제 차관복급 인사가 맞으러 나온 부분 또 방중 첫째 날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베이징에서 있지 않고 네네. 뭐 난징 대학살에 대한 이 기념 추모 행사에 가는 공식적인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쨌거나 저녁 식사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에 방중 일정이 굉장히 좀 소홀하게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 감정이 좀 격화가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었던 거는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의 미래 관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모종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다라면 정상회담의 메시지보다 저렇게 중국 경호원들에 의해서 우리의 사진 기자들을 폭행했던 게 훨씬 더 큰 이슈가 돼버리는 상황이라면 예. 앞으로 있는 한중의 미래 관계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네. 뭐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더 전해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방중 이틀째를 맡고 있는데 어제 홍준표 대표는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했던 말을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북핵 해법 마련을 위해서 중요한 나라는 중국보다는 미국과 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 대해서 뭔가 반대 의견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자마자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행사에서 했던 발언이 뭡니까? 난징 대학살 문제였습니다. 예. 난징 대학살의 타겟은 결국 일본이잖아요. 일본이 역사적으로 잘못한 부분에서 우리도 피해자지만 중국도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우리가 같은 피해자로서 일본의 그런 만행이나 잘못된 부분들, 역사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주장한 건데 그걸 이제 반박하면서 결국은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이 중요하다고 지금 홍준표 대표는 주장을 하면서 일본을 방문하셨는데 물론 뭐 야당 대표가 하는 것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미일, 우리나라, 한 이 세 나라만 협력을 잘하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우리가 홀대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정책으로 가서 한반도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과 함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면서 한반도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맞춰야 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추진하는 방법이고요. 예. 그 방법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요. 다른 반발을 사게 돼서 도리어 네. 동북아 정세가 불안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우리 강대국들, 일본이든 미국이든 그다음 중국, 러시아 모두 다를 아우를 수 있는 외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네, 저게 있겠습니다. 같은 날 이제 동시에 출국을 네. 하다 보니까 또 얘기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홍준표 대표가 오늘 아베 신조 총리와의 면담을 했다라고 이제 언론에 네.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홍 대표가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조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사회주의 핵동맹을 맺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자유주의 핵동맹을 맺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있었던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일정 중에서는 이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 동병상련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으로 방문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또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들은 정당한 방법이지만 여기서 또 어긋나서 일본과의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1보수 야당이라고 볼 수 있는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그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소지는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의 전체 일정 중에 기타무라 시게루가라고 하는 이 아베 총리의 측근이 전일정을 또 동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모든 노력들을 다해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본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이 있는 거고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게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다분히 불편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부분을 또 해결하기 위한 야당 대표로서의 노력에 대해서 굳이 비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또 DJ 비자금 의혹 제보 논란 좀 얘기를 나눠보죠. 이 박지원 최고위원이 제보 의혹을 좀 해명을 하면서 또 DJ 측근을 또 거론을 했습니다. 이러자 또 박지원 전 대표가 좀 한마디를 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죠. DJ 비자금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DJ 측근 네. 그러면서 대북 송금 특검 관계인데 그러면 박지원 대표. 박지원이냐? 예. 아니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은 안다. 예. 부인하지 하는 식으로 않았어.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대북 송금 특검은 2003년이에요. 예. 그리고 CD 발행일은 2006년 2월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검찰 수사관 출신 치고는 너무나 시나리오를 써도 아주 서투른 요령 부족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진실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좀 서투르다, 시기도 맞지 않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지원 전 대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최고위원에 대한 의혹들이 터지게 된 게 네. 안철수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내에서 통합을 주도하다 보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이 반통합파 의원들은 호남계 중진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터뜨리게 된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배경에 박지원 전 대표 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박지원 최고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DJ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건 박지원 전 대표를 겨냥하는 거니까 네. 결국 정치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배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박지원 최고위원이 하고 있는 얘기들에 대해서 조금씩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 문제의 당사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주성영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이 했던 해명과는 또 다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서 박지원 최고위원은 주성영 의원 전 의원과의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터라 그 예.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어떤 내용들이 진실인지는 뭐 곧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계속 이렇게 폭로전으로 좀 반격에 나서겠다는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진실 공방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뭐 박지원 의원이 좀 불리한 상황이라고 봐요. 네. 박주원 최고위원이. 네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박지원 의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CD 발행이라고
현대 그 비자금 사건 조사는 시기가 달라요. 맞지 않다. 네. 2003년도에 현대 비자금 사건이 조사가 됐고 대북송금 특검 때도 그 2003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에 150억 원의 비자금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이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CD 발급 날짜가 2006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2003년도에 이걸 받았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왜 그럼 박주원 최고위원이 박지원 대표, 그러니까 전 대표죠.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느냐? 박주원 최고위원은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에 터트린 사람이 박지원 의원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박지원 의원은 어떤 형태로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런 뭐 CD 문제나 아니면 이런 발언 문제, 주성영 의원한테 이걸 준 거 누가 줬냐 이런 문제를 이렇게 드러낸 사람이 박지원 의원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을 공격하는 박지원 의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 사실관계가 다르면서 결국 본인이 더 불리한 위치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음모론, 뭐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 국민의당은 또 바른정당과 통합, 전당대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안철수 대표가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원내 입장에서 통합을 찬성하는 입장보다는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조금 더 많은 숫자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결국은 통합을 하겠다 그러면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는 거고 전당대회는 일부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원외위원장들까지 상당수가 포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안철수계 인사가 많기 때문에 통합을 추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호남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통합을 추진하기 직전에 분당에 대한 카드까지 거론될 확률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분당을 하게 됐을 경우 마지막 걸림돌 네. 하나가 13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스스로 출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만약에 출당 조치를 지켜주게 되면 분당이 또 가능해지는 여지가 남는 터라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조정할지 여부 이런 것들이 아마 국민의당의 남은 마지막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연내에 뭐 당대당 통합을 선언한다 이런 썰이 나오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은 6개월이면은 조선왕조 500년간 일어난 일이 전부 일어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되는 아무래도 이제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 예. 그 말은 마음속에 아마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얘기는 본인이 끊임없이 추진하다 보면 뭔가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호남 중진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만약의 경우에 계속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언젠가는 심리적 분당이 아니라 물리적 분당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분당이 만약에 실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감수하고 저는 이걸 할 거라고 봐요. 합당 추진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안철수 대표 입장은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든 본인이 추진하려고 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심리적 분당이 아니라 물리적 분당까지도 각오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남경필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불쑥 올린 글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예. 또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고 또 대담을 이어가죠. 반대하실 수 있어요. 보니까 이재명 시장도 그렇고 뭐 전해철 의원도 그러시고 또 양기대 시장님도 그러시고 민주당의 출마를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제 일제히 반대하시던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국가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시면 딱 뭐냐면 우물안 개구리예요. 경기도가 지금 뭐 누구한테 곁눈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먼저 포기하고 더 크게 대한민국을 감싸 안자는 그런 제안이지. 아니 무슨 뭐 경기도가 뭐가 아쉬워서 뭐 제가 뭐 포기하자고 하겠어요. 네, 글쎄 이 내용이 좀 불쑥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뜬금없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는 다분히 이제 내년 선거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각종 규제의 대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쌓여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서 서울과의 폭넓은 광역 수도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선언적 메시지를 던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쇼라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를 한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이 모병제 도입
대비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현실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긴 하지만 이를 통해서 이제 정치권에 화두를 던지게 되는 메시지들을 활용하는 전략들을 주로 이제 구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바른정당의 남경필 후보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지는 않은 상황이라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슈화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네.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6개월 남았습니다만 벌써부터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 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사실 이제 남경필 지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재선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뭐 아들 문제도 그렇고 본인의 뭐 지지도도 그럴 뿐만 아니라 바른정당이 지금 원내 교섭단 지지를 잃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코너에 몰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지금 김병민 교수 얘기했듯이 네.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거예요. 그다음에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상태로 가다가는 본인이 다시 지사로 당선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 이슈화를 하고 본인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바꾸고 뭔가 개혁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보여지게 만들고 또 여론의 관심이 본인에게 집중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이슈 하나를 던져서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본인 중심으로 선거판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귀공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